다양한 시각으로 텍스트의 깊이를 탐구하는 토론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호스트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의료적 진단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기계적이고 명확한 정밀성을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엑스레이 딱 찍어보고 부러졌으면 부러졌다, 아니면 안 부러졌다, 이렇게 아주 이분법적으로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죠. 네네, 뼈가 부러지면 사진에 하얗고 뾰족한 선이 딱 보이고 의사는 그걸 탁 가리키면서 여기 부러졌네요 라고 말하니까요. 아주 깔끔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명확함이 환자들에게는 꽤 큰 안정감을 주거든요. 눈에 보이고 확실하게 범주화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선호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인간의 감정이나 만성통증, 또 신경 발달의 영역으로 한 걸음만 딱 들어가 보면요, 그 명확하던 엑스레이 기계가 그냥 산산조각 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진단의 풍경은 솔직히 말해서 아주 안개 낀 늪지대와 같아지거든요. 네, 그야말로 진단학적 진흙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죠.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마음의 병이고 어디서부터가 진짜 몸의 병인지 그 경계가 완전히 흐려지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논의에서는 이 진흙탕 속에서 좀 명확한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다룰 핵심 자료는 그 김주한 교수의 저서인 내면 소통의 핵심 뼈대를 바탕으로 물리치료사 홍성원 강사가 진행한 15주차 강의 내용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네, 여기서 우리가 던지는 핵심 질문, 그러니까 오늘 토론의 프레이밍은 이겁니다. 인간의 감정과 통증, 그리고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진정한 주도권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저는 우리의 강력한 믿음과 인지적 스토리텔링, 즉 탑다운 방식이 신체를 지배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고요. 균형, 그러니까 바텀업 방식이 우리의 감정과 인지를 결정짓는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오늘 철저히 이 후자의 입장에서 몸이 어떻게 마음을 지배하는지 그 물리적 메커니즘을 좀 풀어가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인간의 인지적 믿음, 그리고 그 뇌의 전전두피질에서 일어나는 스토리텔링의 획기적인 전환이 신체의 물리적 한계조차 극복하게 만들고 결국 긍정적인 내면 소통을 이끄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반대편에 있는 저로서는 완전히 다른 생물학적 토대 위에서 이 현상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맞습니다. 그럼 제 입장부터 먼저 좀 구체적으로 명확히 밝혀볼게요. 이번 강의 내용 중에서 제 시선을 정말 확 사로잡은 좀 충격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실험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무릎 관절염 환자 180명 대상의 플라시보 가짜 수술 실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연골이 다 닳아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극심한 통증 환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잖아요. 한 그룹은 진짜 무릎을 열어서 연골을 깎아냈고, 두 번째 그룹은 관절경만 넣어서 씻어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문제의 플라시보 그룹이었죠? 네, 수술실에 들어가서 마취하고 피부만 살짝 절개했다가 그냥 수술하는 척만 하고 다시 꿰매서 붕대만 감아둔 겁니다. 환자들은 당연히 자기가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요. 그런데 2년 뒤에 추적 관찰을 해본 결과가 정말 놀라웠죠. 진짜 기가 막힌 결과였죠. 가짜 수술을 받은 환자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연골에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한 사람들도 진짜 수술 받은 환자들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수준으로 무릎 기능이 회복됐습니다. 통증도 사라졌고요. 농구를 다시 시작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흥미로운 현상인 건 분명합니다. 환자의 강한 믿음이 통증을 줄여주는 플라시보 효과를 제대로 발휘했으니까요. 저는 이게 단순한 통증 완화 수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질병과 부정적 감정, 고통은 결국 내가 나한테 진심으로 하는 말, 일종의 긍정적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인지적으로 완벽하게 통제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의식의 힘, 즉 탑다운의 스토리가 신체의 물리적 한계를 완전히 압도한 겁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그 현상을 봅니다. 물론 플라시보의 힘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뇌가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논의를 좀 더 진전시키려면 근본적으로 그 감정이라는 것의 물리적 실체가 대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감정의 물리적 실체요? 네, 오늘 다루는 김주한 교수의 연구 내용 중에 아주 도발적인 개념이 하나 등장해요. 우리가 흔히 긍정적 정서라고 부르는 행복, 자부심, 만족감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있죠. 엄밀한 뇌과학적 관점에서 보면요,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전전두피질에서 일어나는 그냥 생각이에요. 잠깐만요. 방금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행복이 감정이 아니라 생각이라고요? 우리가 맨날 느끼는 기쁨이나 행복이 진짜 감정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감정이라는 겁니까? 진정한 의미의 감정,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은 정서의 본질은요, 철저히 뇌 중심부의 편도체가 주도하는 생존 방어 기제, 오직 두려움과 불안, 이 단 하나뿐입니다. 감정의 뿌리가 오직 두려움 하나다. 이거 상당히 파격적인 시각이네요. 파격적이지만 철저히 생물학적인 사실이죠.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신체 표지 가설이 이걸 아주 정확히 설명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숲에서 맹수를 마주쳤다고 쳐보죠. 네. 대뇌가 호랑이다, 무섭다 이렇게 인지해서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각 정보가 편도체를 탁 들이면 뇌가 상황 파악을 하기도 전에 자율신경계가 먼저 반응해서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들고 근육에 피를 막 보내요. 몸의 변화가 먼저 일어난다. 그렇죠.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대뇌 피질이 이 신체 요동을 바텀업으로 올려받아서 내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걸 보니까 내가 지금 무섭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감정은 생각의 결과물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비상배를 뇌가 읽어낸 결과물입니다. 신체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뇌가 그걸 나중에 스토리텔링으로 포장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요, 만약 감정이 철저히 그런 신체적 과정이고 생존 반응이라는 구성주의적 관점을 따른다면 아주 치명적인 논리적 모순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모순이죠? 만약 심장 뛰고 호흡 가빠지는 물리적 신호가 항상 먼저고 뇌가 그걸 단순히 두려움으로 읽어내는 게 다라면 마라톤을 해서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사람은 왜 공포를 안 느끼나요? 물리적 신호는 똑같이 요동치고 있잖아요. 결국 대뇌가 나는 지금
지금 뛰고 있으니까 이건 공포가 아니야 라고 강력한 스토리텔링으로 덮어버렸기 때문 아닌가요? 다시 말해 몸의 신호보다 뇌의 해석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뜻이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마라톤 예시는 뇌의 그 문맥 파악 능력을 잘 보여주죠. 미사 펠트먼 베랏의 구성주의 이론에 따르면 뇌가 신체 내부의 감각 신호랑 외부 환경의 맥락을 결합해서 감정을 구성해내는 게 맞습니다. 네. 하지만 절대 간과해선 안 될 점이 있어요. 그 구성의 가장 기초적인 뼈대, 재료가 바로 미주신경을 타고 올라오는 내장 감각 정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뇌가 마라톤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세뇌를 해도요, 애초에 밑에서 올라오는 생체 향상성에 완전히 붕괴돼서 끊임없이 경고 신호를 보낸다면 결국 뇌도 공포와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신체의 생리학적 기반이 무너지면 해석이고 뭐고 다 소용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일리 있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만약 몸이 그렇게 압도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다면요, 신체의 물리적 상태가 변하기 전에 아주 찰나의 순간에 사람의 감정과 태도가 확 뒤덮이는 현상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떤 현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 자료에도 등장하는 영국의 최면술사 데런 브라운 사례 아시죠? 그 어두운 골목길에서 강도 만난 일화 말씀이시군요. 네, 아주 극적인 사례죠. 데런 브라운이 밤길을 걷다가 엄청 폭력적인 취객에 공격하려고 다가오는 위기를 맞잖아요. 상대방은 이미 아드레날린이 확 솟구치고 편도체가 활성화된 철저히 생물학적인 분노 상태였을 겁니다. 네, 신체는 이미 전투 준비를 마친 상태였겠죠. 그런데 브라운이 여기서 방어 자세를 취하거나 도망가는 대신에 전혀 맥락에 안 맞는 엉뚱한 말을 툭 던집니다. 우리 집 앞 담장 높이가 1m도 안 되거든요 라고요. 그러자 그 폭력적이던 취객의 기세가 순식간에 꺾이고 얌전해져 버리잖아요. 맥락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죠. 정확합니다. 선불교의 선문답도 비슷한 원리예요. 제자가 심각하게 부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스승이 똥 묻은 막대기니라 이렇게 답해서 제자의 굳어진 세계관을 그냥 산산조각 내버리죠. 네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이 뭡니까? 상대방의 호흡이나 심박수를 물리적으로 늦춘 게 절대 아니에요. 단지 맥락의 일탈이라는 인지적 개입 한 방이 상대방 뇌에 구축되어 있던 폭력성이나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생성 모델을 순식간에 붕괴시켜버린 겁니다. 화학적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나기 한참 전에 말 한마디가 상황을 지배한 거죠. 이게 팝다운의 완벽한 승리 아닙니까? 데런 브라운의 대처는 뇌과학적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전략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례를 인지적 스토리텔링의 승리로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반대라고요? 어째서죠? 최면술사의 엉뚱한 말이나 선문답이 통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의 인지적 확언이 강력해서가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그 순간 상대방 뇌의 생성 모델, 즉 예측 시스템이 아주 느슨하고 유연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인지적 붕괴가 가능했던 거예요. 강의 내용에서도 분명히 언급되지만 매사에 의심 많고 자기만의 스토리가 아주 꽉 굳어져 있는 사람한테는 최면이 절대 안 걸리잖아요. 틀이 너무 단단하면 외부의 엉뚱한 정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더 크고 심각한 문제는 아주 굳건하게 고착화된 증상들, 즉 현대인들이 겪는 지독한 만성 통증과 깊은 감정 조절 장애입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최면술사의 말 한마디나 스스로의 자기 확언 같은 게 전혀 아예 통하지가 않아요. 만성 통증 환자들은 의식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대체 몸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알로스테이시스가 등장합니다. 인체는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 속에서 뇌의 예측을 통해 생체 자원을 분배하고 균형을 맞춰요. 그런데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때문에 이 예측 시스템에 계속해서 오류가 쌓이고 그게 신속하게 수정되지 않으면요, 자율신경계의 볼륨 조절 시스템 자체가 그냥 고장이 나버립니다. 볼륨 조절이 고장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상상해보세요. 피부에 아주 가벼운 깃털이 닿았습니다. 정상적인 뇌라면 이건 위협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겠죠. 그렇죠. 그냥 간지럽고 말겠죠. 그런데 알로스테이시스의 볼륨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 즉 통증 회로가 아주 과민해진 만성 통증 환자의 편도체는요, 이 깃털의 감각을 거대한 맹수의 발톱이 내살을 찢는 걸로 엄청나게 증폭시켜서 해석해버립니다. 깃털을 맹수의 발톱으로요? 와. 네, 그리고 온몸에 엄청난 공포와 통증의 비상 경보등을 켜버리죠. 이건 단순히 환자가 생각을 잘못해서 아픈 게 아닙니다. 내장 감각과 미주신경이 끊임없이 잘못된 신호를 올려보내서 뇌의 정보처리 시스템을 생리학적으로 과부하시켜버린 아주 철저한 물리적 현상이에요. 몸의 경보 시스템 자체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깃털을 맹수로 인식한다. 이거 굉장히 직관적이고 훌륭한 설명이네요. 그 지점, 즉 통증의 증폭이 물리적인 과부하 현상이라는 데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근데요,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애초에 그 미세한 깃털을 거대한 위협으로 증폭시키도록 그 망가진 볼륨을 도대체 누가 키웠는가 하는 점입니다. 계속 누적된 신체의 예측 오류가 키운 것이죠. 환경적 스트레스가 몸에 막 각인되면서요. 아니요,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저는 그 볼륨을 끝없이 돌려버린 주범이 바로 우리 무의식적인 부정적 스토리텔링이라고 봐요. 노시보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무리 세계 최고의 명의가 완벽한 약을 처방해줘도요, 환자가 마음속으로 이 의사는 돌팔이야, 이 약은 부작용이 엄청날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스토리를 주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약효가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듣거나 없던 병도 생겨나잖아요. 알로스테시스의 고장, 그 볼륨의 오류조차도 결국 의식이 몸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넌 위험해,
뭔가 잘못됐어 라는 메시지를 계속 하달한 결과물인 셈이죠. 병의 시작도 치유의 시작도 결국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스토리가 몸의 볼륨을 망친다는 말씀이시군요. 상당히 호소력 있는 주장이긴 합니다만 죄송하게도 저는 그 인과관계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째서죠? 노시보 효과 역시 뇌 전전두피질이 몸을 악의적으로 망치는 게 아니에요. 뇌가 과거의 경험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살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어적 예측을 한 결과가 신체에 그냥 물리적으로 발현된 것에 불과하거든요. 진짜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자료에 나오는 물리치료사 홍 강사의 실제 임상 사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20년 동안 만성통증에 시달려온 환자를 짧은 시간 안에 호전시킨 그 사례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20년 동안 온몸이 아팠던 환자예요. 얼마나 부정적인 스토리텔링이 머릿속에 가득 찼겠습니까? 엄청났겠죠? 그런데 홍 강사는 치료를 시작할 때 그 환자의 구구절절한 아픈 스토리를 굳이 끝까지 듣지 않는다고 해요. 왜일까요? 스토리를 바꾸는 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15분 동안 아주 미세한 움직임 치료를 진행하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인지 치료를 한 게 아닙니다. 단지 안전하고 편안한 신체적 움직임이라는 물리적 개입을 한 거예요. 아니 고작 15분의 움직임만으로 20년 된 통증이 사라진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죠? 뭐 마법 같은 스트레칭이라도 한 건가요? 마법이 아니라 철저한 생물학이죠. 근육과 관절을 천천히 안전하게 움직이면 그 감각 정보가 미주신경을 타고 뇌로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과열된 편도체한테 아주 강력한 물리적인 증거를 밀어넣는 거예요. 어떤 증거요? 봐라, 관절을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데도 맹수는 나타나지 않는다. 피가 나지도 않는다. 지금 이 몸은 아주 안전하다. 이 명백한 바텀업 안전 신호가 뇌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그 고장난 알로스테시스 볼륨이 뚝 떨어집니다. 뇌의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하는 고차원적인 마음 명상을 하기 전에요, 반드시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몸 명상, 즉 움직임이 선행되어야만 그 지긋지긋한 비상경보 등을 끌 수 있다는 거죠. 몸이 먼저 안전하다고 말해줘야 한다? 네, 몸에 오류가 수정되지도 않았는데 머리로만 나는 아프지 않다 이렇게 외치는 건요, 사이렌이 막 울리는 화재 현장에서 귀마개 떡 끼고 불 안 났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움직임을 통해서 편도체에 직접 안전하다는 물리적 증거를 제출한다. 이 비유는 아주 흥미롭네요. 확실히 바텀업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겠군요. 하지만 반대자님의 그 논리에도 아주 결정적인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맹점이요? 네, 강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뇌의 3가지 글로벌 네트워크 모델을 그 상황에 한번 대입해 보시죠. 왜 그 15분의 움직임 치료가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숨겨진 진짜 이유가 드러납니다. 뇌의 네트워크 모델이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랑 나머지 시스템들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제가 자동차 운전에 한번 빗대어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멍 때리고 쉴 때 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즉 DMN 상태에 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기어를 중립에 놓고 시동만 걸어둔 채 엔진이 그냥 공회전하고 있는 상태죠. 네네. 반면에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수행하거나 통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감각에 집중하는 상태는 중앙수행 네트워크 CEN입니다. 이건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맹렬하게 달리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공회전 상태인 DMN에서 갑자기 고속도로 주행 상태인 CEN으로 곧바로 팍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기어를 변속해주는 장치가 필요하죠. 정확합니다. 반드시 그 사이에 현저성 네트워크, 그러니까 SN이라는 스위치가 번쩍하고 켜지면서 클러치 역할을 해줘야만 모두 전환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내 수많은 감각 중에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뇌가 스스로 판단해서 초점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뇌삼엽과 전 대상엽이 관여하는 바로 그 스위치 역할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그 물리치료실의 15분으로 돌아가 볼까요? 홍 강사가 환자의 몸을 움직여서 편도체를 가라앉히는 물리적 바텀업 정보를 올려보낸 건 맞아요. 하지만 애초에 뇌가 수백 가지의 감각 중에서 하필 그 미세한 움직임이 주는 안전함이라는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 스위치인 SN을 켠 동력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이 치료가 나를 낫게 할 것이다 라는 환자 내부의 강력한 자기 확언, 즉 탑다운의 개입이었다고 봅니다. 아무리 몸을 막 움직여서 안전신호를 올려보내도요, 환자가 의식적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그 신호를 무시해버리면 현저성 네트워크의 스위치는 절대 켜지지 않아요. 결국 그 치유의 스위치를 탁 눌러서 기존의 병리적 디폴트 모드를 박살내는 건 환자 스스로의 믿음과 긍정적 스토리텔링이라는 뜻입니다. 의식이 개입해서 클러치를 밟아주지 않으면 15분의 움직임은 그저 한낱 기계적인 관절 체조에 불과했을 겁니다. 기어와 클러치에 비유한 스위치 모델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훌륭한 설명이네요. 인지적 믿음이 클러치를 밟는다는 상상력도 정말 탁월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요, 그 현저성 네트워크 스위치의 핵심 부품인 뇌섬엽이 정확히 어떤 물질로 작동하는 기관인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이죠? 뇌섬엽은 단순히 생각이나 믿음을 수신하는 안테나가 아니에요. 미주신경을 타고 올라오는 내장 기관의 생물학적 신호들, 즉 지금 심장의 박동이 얼마나 빠른지, 호흡의 깊이가 어떤지, 장기가 경직되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모니터링하는 철저한 물리적 계기판입니다. 뇌섬엽의 판단 기준 자체가 철저히 신체적 감각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비유를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환자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나는 나을 수 있다, 이 의사를 믿는다 라면서 강렬하게 확원의 클러치를 밟고 막 애를 써도요, 엔진 오일이 다 말라붙어 있고 트랜스미션에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잔뜩 끼어 있다면 어떨까요? 뇌섬엽에 도달하는 미주신경 신호가 야, 지금 위상 역류하고 호흡이 얕아, 생존이 위협받고 있어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요, 백날 클러치를 밟아도 기어는 변속되지 않습니다. 스위치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먹통이 돼요. 감정이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세상을 구성해내는 방식 그 자체거든요. 네. 발바닥부터 장기를 거쳐 올라오는 생물학적 안전과 신뢰가 딱 구축되지 않으면 대뇌 피질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긍정적인 스토리를 덮어 씌워도 결국 파도 한 번에 무너지는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신체적 오류수정이 없다면 믿음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에요. 인지적 클러치마저도 결국 신체적 오일이 있어야만 작동한다는 반박이시군요. 양측의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얽히면서도 서로의 정합성을 잃지 않고 맞서고 있네요. 정말 흥미로운 논의입니다만 이제 오늘 우리의 대화를 조금 갈무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아주 깊이 들어왔네요. 저는 오늘 논의를 통해서 반대측 전문가께서 강조하신 신체적 메커니즘, 특히 그 미주신경과 알로스테시스의 생리학적 중요성을 아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간의 뇌가 가진 놀라운 특이성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인간은 가짜 무릎 수술만으로도 다 닳아버린 연골의 고통을 씻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거든요. 네. 전전두 피질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믿음과 긍정적 스토리텔링은 때때로 알로스테시스의 그 물리적 오류마저 덮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치유의 생성 질서를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주도권은 결국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있다고 저는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오늘 대화를 통해서 긍정적 사고와 인지적 개입, 특히 그 현저성 네트워크를 자극하는 믿음의 힘의 가치를 충분히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만성적인 우울, 불안, 그리고 육체적 고통이 본질적으로는 미주신경과 내장 감각에서 바텀업으로 올라오는 생존을 위한 구조 요청이라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두려움과 공포라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을 조절하고 통증의 볼륨을 낮추기 위해서는 움직임을 통한 편도체의 생물학적 안정화가 그 모든 변화에 아주 굳건한 기반이 되어야만 합니다. 몸이 물리적으로 편안해지지 않으면 마음의 진정한 편화도 없으니까요. 결국 오늘 우리의 토론은 김주환 교수의 내면 소통 이론과 홍성환 강사의 움직임 치료가 단순히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 정도 수준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는 걸 아주 선명하게 증명해 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뇌의 전전도 피질과 신경망 그리고 내장장기와 자율신경계라는 생리학이 아주 정교하게 결합된 고차원적인 인간이해의 시스템이네요. 맞습니다. 마음의 문제든 몸의 문제든 인간의 고통을 단순한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이토록 복잡하고 유기적인 세계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겠네요. 사실 오늘 자료에는 우리가 시간 관계상 미처 다루지 못한 아주 흥미로운 생물학적, 인지적 지점들이 아직 꽤 많이 남아있거든요. 네,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엑스레이 기계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죠. 뼈가 부러진 곳을 정확히 가리키면서 흙과 백을 아주 명확히 나누던 그 기계적인 깔끔함은 인간의 감정과 통증의 세계에서는 결코 통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진단학적 진흙탕 속에서 꽤 유의미한 두 갈래의 단단한 길을 발견했거든요. 네, 아주 의미 있는 길이었죠. 청취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감정과 통증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자율신경계가 막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보내는 절박한 신체의 비상 신호로 어루만져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도권을 쥐고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는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의 재료로 삼으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든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지는 아주 훌륭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시각이 정말 넓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길이 자신에게 맞을지 그 대답은 이 시간을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의 내면적인 성찰에 맡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더 디베이트의 깊이 있는 논의를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